니다. 자, 이번에 볼 것은 아까 이제 정복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는데, 콘키스타도르의 활동 내용은 앞부분에 읽었으니까 이들이 단기간에 유럽을 정복했던 이유를 이제 한번 그 서양사 강좌에서 이제 찾아서 보겠습니다. 228페이지 좀 볼게요. 자, 소수의 유럽인들이 거대한 제국들을 단기간에 정복한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래서 정복 과정에서 유럽인들은 우월한 군사적 기술과 도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틀림없다. 아까 이제 강력한 그 무기, 그다음 철제 무기 같은 거, 총포주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은 원주민 자신들이 정치적 분열과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정복자의 전술이었다. 그래서 이 아즈테크와 잉카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지배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국 내에 불만을 품은 다수의 적대 세력을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이들은 기꺼이 이제 백인 침략자들의 동맹이 되어 주었다. 또한 세 번째 요인은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와 그다음 원주민 지배층의 우유부단 태도 때문인가 더욱 약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에스파냐 정복자들의 통치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요거도 있는데 요거와 함께 그 다음에 요거도 이제 서양사 통론도 좀 같이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 순서가 좀 잘못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요걸 이제 좀 보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초창기 때 지배 형태를 볼게요. 서양사 개론에는 이게 이제 뭐냐면 에코미한다고 그다음에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 미타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앞부분에 이미 이제 그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서양사 개론이 좀 읽기가 좀 그래. 순서를 좀 정리하면서 좀 읽어볼게요. 이게 제가 읽는데 잠깐만요. 처음에 이제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 처음에 이제 그 실시한 제도가 에코미한다 제도예요. 에코미한다 제도 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에스파냐 정부는 여기부터가 이제 처음이에요. 에스파냐 정부는 대부분 자기 부담으로 신세계를 개척하고 에스파냐 시민을 만드는 데 공이 컸던 정복자나 그 후손들 또 입식자들에게 요구를 충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이사벨라 여왕하고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땅을 부항호 그 지역에 이제 뭐냐 이인자 부항호로 임명할 거다. 그리고 그 땅을 마음대로 해라 너가. 그래서 꼬박꼬박 그냥 그 약탈물 2분의 1만 갖다 바쳐라.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고 그래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복하고 나서 그때 이제 실시했던 제도가 그 에코미안다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라파르 어, 라파 이게 뭐야? 라파르 티미에트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라파르 티미에트 미타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얘네들이 너무 착취하니까 여기에 있었던 이제 그 뭐냐면 선교사들이 그걸 되게 보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 국왕 직할령으로 넘어가요. 예. 그래서 요 앞부분이 국왕 직할령 관련된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후의 얘기야. 후의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오고 나서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직할령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순서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코미한다 제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있다가 인디아스 신법을 통해서 그다음에 스페인의 직접 지배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돼요. 에코미한다 제도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이렇게 순서를 좀 보시는데 일단 먼저 뒷부분은 좀 나중에 읽고 요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온 게 에코미한다 제도가 나왔는데 미타 제도하고 그 다음에 라파르티미에트 제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묶어서 좀 보겠습니다. 초기 때 이제 그 통치 형태요. 이게요. 초기 때 통치 형태로 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나부터가 초기 때 통치 형태거든요.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어요. 이게
아이고, 다시 할게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예. 자, 예전에 에코미한다 제도가 두 번 정도 나왔고, 인디아나 신법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왔거든요. 자,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에코미한다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스파냐가 아메리카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핵심적인 법이 에코미한다 제도인데요. 요 에코미한다 제도를 이제 최초로 성문화된 규정이 브루고스 법이라고 있어요. 이 법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분사는 이제 그 원주민에 대한 가혹한 행위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원주민의 강제 노동을 합법화시키는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2조의 내용이 있죠. 1조, 2조에는 에코미한다로 인디아로부터 부여받은 시민은 그들에게 할당된 땅 위에 교회로 사용된 건축을 세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1조부터 봐야겠네. 1조 보면 인디언들은 그들의 거주지에서 에스파냐 사유지에 옮겨져야 된다. 그들에게 자신의 땅이 주어질 것이다. 이는 그들이 에스파냐인가 더 많이 접촉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카톨릭 신앙의 조항들을 더 잘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주시켜갖고 이제 뭐냐면 토지에 묶어두겠다. 그래서 그들을 강제로 이제 이주시켜 에스파냐인들의 그 토지 에코멘다를 가서 강제 부역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카톨릭을 강제로 개종시키겠다. 그 내용이 그 밑에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20조의 내용을 보면 인디언들은 그들을 에코미한다 소유한 자들을 위해서 1년에 5개월 동안 봉사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 뭐냐면 스페인 지배자를 위해서 복속돼서 강제 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에코미다 제도 내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에코미다 제도는 여기 이제 설명제로 이제 지역 주민 원주민으로부터 공을 징수하고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타와 라파르 미에트 제도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잘 읽어본 서양사 개론에선 에코미한다 제도에 이게 퉁쳐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좀 다른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 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잉카 제국에서 공동 소유 유지를 위해서 시행된 의무 노동 제도예요. 그래서 에스파냐 이 제도를 아용해서 원주민 마을의 일정 인원을 강제 할당해서 안목 높은 포르투시 은강에 가갖고 이제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예전에 그 잉카 제국에서 이제 뭐냐면 그 역 같은 걸 부여했나 봐요. 네, 그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이제 또 마을 단위 역을 부과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스페인이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마을 단위에서 노동력을 이제 뽑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제 강산에 가서 노동을 시키는 그 제도가 미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에코미아드 제도는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고 이주시킨다. 강제 이주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제도인데 반해서 미타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마을에서 그 있다가 거기에 일할 때 필요한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그 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가 라파르트 미안트 제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에코미아드 제도가 폐해가 너무 심하니까 말이 많을 거예요. 특히 스페인 그 뭐냐면 그 왔던 스페인에 왔던 이제 그 누구야 선교사들이 그 일일이 보고를 해요 국왕한테. 그러니까 이제 보고가 올라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뭐냐면 강제적인 어떤 노동에서 뭐냐면 돈을 주고 쓰는 그런 제도로 이제 바뀌지만 실제로 돈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실제 강제 노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초창기 때 그 지배했던 에코미안다
미타, 라파르트미엔트 제도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여기 서양사 개론에 있습니다. 근데 서양사 개론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에코미한다는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요거.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가 에코미한다 제도고요. 그다음에 요때 이제 임금 지불 관련된 것은 요 제도, 그러니까 라파르 티미에트 제도와 그다음에 공동체 단위로 이제 징역을 이제 노동력 징벌하는 제는 미타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 자체가 그냥 에코미한다 제도도 퉁쳐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에 그냥 에코미한다 제도만 딱 나오면 이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미타라든지 라파르트 미에트 제도 같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약간 구분해서 이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또 여기 밑에 내용에 에코미한다 제도가 쭉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분리시켜놔야 되는데, 그래요. 에코미한다에는 사법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실제로 이 제도는 원주민에 대한 착취의 원천이었고, 에코메달을 거둬들인 공납으로 각종 유리한 산업을 경영하거나 원주민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래서 제가 녹색책으로 이렇게 이제 그 뭐냐면 줄친 부분은 요 에코미달 제도고, 그 다음에 어, 요렇게 이제 푸른색으로 이렇게 중심 부분은 미타하고 그 뭐냐면 어 그 라파 티메트 제도예요. 이게 임금 지불 관련된 내용 있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 때 이 지배 형태야. 근데 이제 이때 그걸 보고 현지에 와가지고 이제 이걸 보면서 비판적인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면 주로 이제 그 선교사들이었어요. 선교사들. 예. 그래갖고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너무 이렇게 착취당하니까 선교사들이 상당히 뭐냐면 그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때 그 국왕이 스페인 국왕이 이 선교사들 입장을 받아들여서 그 당시 이 에코미아다를 이제 폐지시키는 법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인디안스 신법 관련된 내용인데 이와 관련돼 갖고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법인지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스페인 황제였던,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신성로마 황제였죠. 또 겸했으니까. 그래서 에스파냐 카를로스 1세, 신성로마 황제는 칼 5세가 선포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그 원주민에 대한 장혹한 착취와 노예를 금지시키고, 그 앞에서 얘기한 이제 에코미안다 제도, 그 다음에 미타 제도, 그 다음에 이런 라파르 미에트 제도 같은 걸 이제 착취를 금지시키는 이걸 폐지시키는 문제. 이게 이제 나왔거든요, 예전에. 그 인디안 신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원주민 노예와 전면 금지.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원주민의 노예로 삼는 걸 금지했으며 이미 노예가 된 원주민들을 즉시 해방하다. 그리고 에코미한다 제도 폐지. 그래서 신고 에코미한다 부여를 금지했고 기존의 에코미한다는 소유주가 사망하면 이제 세습이 불가능하게서 이제 점점 없애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 강제 노동 금지.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위사를 받는 강제 노동을 금지시킨다는 거. 그다음 원주민에 대한 어떤 공정한 대우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게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그 바르토로마 데 라스카스라는 신부의 역할이 그 당시에 신부들이 와가지고 비참한 상황을 보고 계속 보고서 올리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것도 그 라스카사스의 이제 고발 관련된 내용이야. 이 신부들이 와가지고 고발했던 그 원주의 비참한 생활들을 이제 보고를 올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인디안스 시법은 식민지 개척자 예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개척자들 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원주민 노동력 착취하고 에코노미아대 제도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하니까 뭐냐 대교 반란도 일으키고 멕시코에 저항도 하고 됐어요. 그래서 식민 전체가 이제 혼란에 빠지니까 왕실의 권위가 흔들릴 위기에 처지니까 이제 카르스 1세가 그 당시 이제 에코미아다 세습 금지 조항 같은 핵심적인 부분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래서 이제 뭐냐면 인디아스 신법은 사실상 실패한 게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인디아스 신법은 정복과 식민 지배의 윤리성에 대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고 피지배 민족들의 인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최초의 사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디아스 신법 이후에 예전에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정복자들 위해서 간접 통치하는 그 방식에서 이제는 이 법에 의해서 이후부터는 직접적인 어떤 그 뭐냐면 통치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직접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관료 조직도 만들고 행정 조직도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그 여기가 아니라 이제 그 앞부분이에요. 요 앞부분. 예. 여기 보면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에코미한데도 이렇게 있죠. 요 뒷부분 이제 보면 이게 순서가 여기가 먼저 서술되고 이게인데 이게 좀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돼 있어. 이게 근데 여기가 이제 있고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음. 자, 식민 통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원주민을 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에스파냐 정부는 형식적인 간대하고 인도주의적 태도를 취했다. 그래서 그 원주민은 국왕의 직접적인 신하로서 자유로며 노예화될 수 없고 토지와 재산을 항해하며 에스파냐 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구조인데 요게 이제 인디아스 법의 주 내용이에요. 예. 근데 그러나부터 이제가 문제인데 이게 원래는 이게 처음 나오고 이게 두 번째 나오는데 이게 그러나 해가지고 이게 이제 거꾸로 됐어, 이게 첫 번째고, 이거 뒤에인데. 그래도 이게 이거 그러나가 아니라, 이걸 지우고 이쪽이 먼저 서술된다, 이쪽 뒷부분이 이렇게 설명인데, 제가 보니까 이 서양사 궤도는 쓰신 분이 잘 이해를 못하고 이제 쓰신 것 같아, 이 전후 관계를. 그래서 이제 자기 시대로 이해해가지고 쓴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요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직접적인 통치 형태로 바뀌게 돼요. 요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예요. 예, 간접 통치에서 직접 통치로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통치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디안스 시법 이후에 비록 실패했지만 이때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국왕이 직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자, 에스파냐 왕국 별도로 국왕이 직속됐고 이에 통치하기 위해서 별도의 왕실을 내겠다. 이 식민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왕이 임명한 총독과 지방장관의 행정을 책임지고 도시와 지방에는 자치정이 기구를 설치했다. 그래서 에스파냐 시민 사업에서 이교도이고 그랜드에는 야만적이고 한 원주민과 교화 사업이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교화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이들에게 이제 근대 문명 알려주고, 뭐 카톨릭을 개종시키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따라서 식민지 프란치스코 파를 비롯해 수도사들의 활동과 발언권이 컸다. 이들이 이제 계속 국왕하고 이제 그 국왕한테 보고서 올려서 원주민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 이런 걸 알려주죠. 물론 모든 프란치스코 선교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디언스의 어떤 신법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왕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설치한 법정과 이를 관장하여 하는 법관은 국왕에 매우 충실했다. 그래서 그거는 구두는 국왕의 신임을 받고 경했다는 총독이나 지방장관에 대한 감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약간 좀 구성이 좀 거꾸로 됐기 때문에 좀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시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시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세 번째 시기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읽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예. 그래서 좀 거꾸로 돼 있으니까 좀 그렇고요. 자, 서양사 강좌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서양사 강좌는 그 뭐냐면 이렇게 좀 처음부터 쭉 서술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에코미안다 제도를 그 서기에서는 레파르티 미안토 제도, 미타 제도하고 뭐 그냥 짬뽕으로 설대는데 요거는 좀 다르게 이제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에스파냐 정복자들은 사실상 노예자 다음은 에코미안다 제도, 그다음에 라파르티 미에트 제도, 미타 제도, 아까 지금 하나하나 설명했죠. 통해서 원주민을 지배하고 착취했다. 자, 예를 들어서 에코미안다는 이론적으로 인디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교육시켜 문명 세계와 기독교 사회를 인도를 책임지는 을 떠맡는 대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인디언들에게 부역이나 공을 제공하는 되겠다. 아까 이제 그 관련된 법을 좀 보시면 되는데, 에코미나 법을 이제 할 수 있는 여기
브로고스 법에 의하면 그 내용들이 적혀 있죠. 개종 사업을 하고 그들에게 노동력 착취하는 그런데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제 노예제가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파괴된 정복자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의 시대가 시작된 지 40년 후인 1560년에 태무가 정복 초기 단계 사실상 끝났다.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중반 이후에 에스파니아인들은 아메리카 지배층의 농업, 목축, 기금속에 의한 강산채굴 등의 형태로 점차 정착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왕령과 그 아우디에시아를 중심으로 국왕에 지배되는 행정제도가 정리됐다. 자, 그러나 이제 앞에서만 중앙집권적 정치인데 서기에서는 요 시기가 요 시기를 얘기해요. 지금 어디야? 여기를 얘기하고요. 거꾸로 이제 기술됐다는 서강자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이제 그 중앙 집권화 정책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16, 17세기는 에스파냐인들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말할 수 없다. 포르투갈의 아시아 해상 제국보다 원주민과 영토 지배가 더 강하긴 했지만 실제 그들의 통치가 확립된 곳은 중부 멕시코에서 칠레에 이르는 지역과 카리브해 몇몇 섬들 그리고 몇몇 고립 지역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점이나 해안가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그런지 몰라도 남미 주요 도시들은 다 해안가에 있죠. 유럽하고 가까운. 물론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산림도 많고 밀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들은 해안가 중심으로 또는 중요한 거점 중심으로 이렇게 통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중앙 집권화 정책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서기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에코미아다 이후부터 이제 쭉 볼게요. 자, 초기에 이제 신세기에 건너온 이제 에스파냐 사람들은 토지를 구하여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자, 그들은 대부분 군인이나 선교사, 그 다음에 그 법관을 포함한 행정 관료 등 식민지사의 지배층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각종 이권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이권의 가장 강력한 대변자였던 에코미아들 부여받은 초기 정복자 그 후손이었다. 자, 그러나 에코미아들 무한정 부여할 수 없고 또한 식민지 관리자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뜨내기 입시간 백인들 사이에 빈민이 생겼고 그들은 원주민과 어울려 살면서 골장 말썽을 부렸다. 그래서 많은 입시자들, 이거 아마 입시자라는 의미는 저 스페인 본토에서 건너온 그런 사람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빈부를 막론하고 원주민 연인을 아내를 삼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시민사회에서 에스파냐 원주민과 혼연 메스트류가 이제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 원주민과 에스파냐를 능가하게 되는데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메스티주다 이렇게 있죠. 이 메스티주는 그 우리나라 그 기록상 우리나라는 기록상 최초로 누가부터 메스티주가 됐는지를 다 했어요. 보통 우리가 항인종이니 백인종이니 그런 사람들은 누가 조상인지 딱 이름까지 기억이 안 됐죠. 근데 이 메스티주는 이런 이동 경로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를 통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 기록이 처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메스티주의 선조가 누군지, 최초의 메스티주가 누군지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특이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라틴 아메리카는 주로 이제 정복 목적, 일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올 목적으로 이제 다시 본토 돌아갈 목적으로 이제 머물렀는데, 그때 주로 남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인디언 여자들과 눈을 맞아가지고 뭐 눈을 만드는지 강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메스티조가 이제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메스티조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혼혈이 등장하죠. 그래서 메스티조는 이제 백인하고 이제 인디언 간의 이제 결합이고 그 다음에 백인하고 흑인 간의 결합도 있었어요. 흑인 노예도 많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뭐냐면 물라토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원주민하고 또 흑인 간의 또 결합이 삼바라고 하죠. 그래서 메스티조, 물라토, 삼바 이들이 또 결합돼서 그냥 혼혈 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에스파냐 정복자들은 그들의 기지를 맞기 때문에 즐겨 못주업을 이제 경영을 했고 에스파냐부터 말, 소, 양들 원래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이제 신대륙에 없었던 거죠. 근데 구대륙에서 이제 건너온대. 아까 이제 말 같은 경우에는 신대륙이 원래 원산지였는데 그때 인류가 들어오면서 멸종됐다가 다시 구대륙에 들어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 중심으로 목장을 경영했다. 에스파냐 목장주들은 보다 가난한 에스파냐인가 메스티조와
하인, 그 원주민 노동자들 대가족과 같이 거느렸다. 자, 목축에 부적당한 열대 해안지대, 특히 카리브해와 멕시코 일대에서는 사탕과 담배를 재배하는 대농장이 발달된 이 플랜테이션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흑인 노예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왜 흑인들은 이제 많이 가느냐? 이건 이제 그 예전에도 기출문제였는데 자, 그때 구대륙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천연두가 들어왔죠. 천연두나 콜레라가 천연두나 이제 그 뭐야 페스타 같은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뭐 90%가 원주민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보호해주고 대신에 이제 흑인 노예들을 가지고 가고 일을 시킨 거죠. 얘네들 이제 명령 듣고 나름대로 이제 더운 환경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일도 잘했기 때문에 흑인 노예들을 이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원주민들이 천연두로 이게 많이 죽어나가니까 대신 이들을 이제 보호해주고 이제 기독교화 시키고 대신에 흑인들 데리고 와서 노동력을 이용했다는 거. 이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목축이나 사탕 재배가 이제 매우 유리한 사업이었으나 식민 초기에 있어서 금과 은의 귀금속 채굴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초기에 이제 정복자들은 아즈텍이나 잉카 제국에 보유한 금, 은을 마구잡이 탈취해 사복도 채우고 본국에 보냈다. 그러나 점차 금과 은광을 탐사해서 이를 채굴하게 되는데 16세기 중엽에 멕시코 요거 틀렸죠. 예. 멕시코가 아니라 볼리비아 쪽에 있는 그 동네인데 멕시코의 포토시라고 적혀 있는데 하여튼 예전에 이 포토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포토시.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겠습니다. 이거 왜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멕시코가 아니죠. 포토시는 볼리비아. 네, 모르겠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건 아닌데 음, 예전에 포토시 관련돼서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네. 지도와 함께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역사과 부도 찾아보시면 그 포토스 있어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보이거든요. 자, 여기 포토시 은강을 언급하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제대로 설명하고 있죠. 이 서양사 개론에 틀린 게, 멕시코가 아니라 오늘날 볼리비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팩트체크관에 이제 올렸거든요. 예. 그럼 포토시는 어떤 곳이냐? 볼리비아 남부에 있는 고산 도시인데, 4,000m가 넘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뒤편에 솟아있는 세우리크 산 때문인데, 그 자체가 이제 막대 은강이 있기 때문에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세로니크 은강이고 포토시는 그 옆에 있는 배우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보통 포토시 하니까 그냥 포토시 은강이라고 부르겠는데 그래서 이 포토시에서 이제 채굴된 은은 상상이 초월했다. 당시 스페인에 엄청난 이제 불을 포할 때 포토시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관용어가 생길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토시의 은은 스페인 제국이 유럽에서 전쟁을 치르고 거대한 함대, 무적 함대를 유지하거나 하전 궁전을 꾸미는데 자금줄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토시에서 생산된 은하는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직접 뭐냐면 여기 은을 가지고 멕시코 가서 다시 그 필리핀 넘어가서 유럽으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유럽을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직구로 필리핀을 거쳐서 뭐냐면 중국 가거나 다 뭐예요? 그 은이 중국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였죠.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03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네,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불의 이면에는 원주민의 끔찍한 희생이 있었다. 그래서 스페인의 잉카 제국의 의무노동이었던 미타를 악용해서 미타 예전에 했죠. 예전에는 이제 페루 제국에서 페루 잉카 제국에서 일종의 마을 공동체 단위로 징발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이용한 게 미타죠. 그래서 원주민을 강제로 징집해 포토시 은강으로 보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세로니크 그러니까 이제 포토시 옆에 있는 세로니크 은강이죠. 그 은강이 사람을 잡아먹는 산이라고 할 만큼 끔찍한 별명을 이제 불리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토시의 그 위치, 볼리비아에 있는 거, 요거 역사과 부도나 그런 데서 한번 찾아서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까요? 그냥 보는 김에 포토시가 어디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어,
위치를 좀 볼게요. 이게 포토시고요. 예, 가끔 이제 역사과 그 역사 교과서 이게 나오죠. 사진, 요 사진, 그림 같은 거 나오고 이미지 좀 볼게요. 어디에 위치는. 네. 여기가 있는데 지도상에 이게 나오네. 여기가 이제 포토시예요. 그러니까 볼리비아. 네. 그래서 있는데 참고로 이 포토시가 지금 내륙으로 돼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그 칠레 북쪽 땅 있죠. 여기가 원래는 볼리비아 땅이었어요. 그래서 볼리비아가 이제 이쪽 해상 통로 통해서 이제 뭐냐면 나갈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볼리비아하고 칠레 간의 전쟁 때문에 그 땅을 이제 뺏겼죠. 그래서 볼리비아 내륙 국가 됐는데 하여튼 요 포토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돼요. 위치 파악을 해두시고, 예. 자, 그럼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파냐 왕실은 16세기 이제 중엽부터 이 귀중한 기금속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 전함에 호송하에 20척 내지 60척에 구성된 대성단을 정기적으로 운행됐고요. 이와 막대한 양의 기금속이 신대로부터 에스파냐에 운반되고 에스파냐 왕실 풍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에 큰 자극을 영향을 줬다. 그래서 에스파냐 간 것도 있고 앞에서 얘기한 포토시가 멕시코를 거쳐가지고 그 당시 루스섬을 통해서 요쪽 그 필립 중국 간 게 있어요. 요걸 이제 교과서에 갈레온 무역이라고 하죠. 갈레온 무역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예,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잠깐 이제 교과서 이제 보시면 여기 있는데 요쪽으로 간 잠깐 아니 이거 아니 교과서 이거 안 나와요. 지도가 여기에서 했는데 이거는 뭐 안 나왔네. 갈레온 여기 하는 김에 관련 무역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관련 무역이 있는데, 일단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 지금, 여기에 이제 포토시에서 멕시코로 가서, 아카폴로라는 도시죠? 여기 가서, 여기 마닐라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 중국 건너가는 이런 게 갈레오 무역이에요. 그래서 이 갈레오는 큰 배를 통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했다는 거, 이것도 같이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양사 강좌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그 밑에, 몇 페이지야? 229페이지 마지막 단락 쪽으로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수출 상품이 은이었죠. 은. 은. 그래서 1540년대 에스파냐인들은 지금의 볼리비아의 포토시 그리고 멕시코의 사카타카스에서 엄청난 그 매장을 가진 은강을 찾아냈으며 그 후 이제 수백 년 동안 페루와 멕시코 등은 세계 최대의 은공급원으로 남게 됐다. 자, 그리고 이제 16세기 후반에는 아메리카와 아시아 간의 교육도 이제 크게 늘어나 1570년대, 그 당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예전에 찾아놓은 게 있네. 네. 여기에서 이제 했던 그 무역이 갈레온 무역이죠. 그러니까 요쪽도 가는 것도 있지만 요쪽도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멕시코 상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발생한 아카폴로와 마니오가는 무역을 개척했다. 자, 1년에 한 차례씩 떠나는 마닐라 갤리언선을 향하는 갤리언은 이제 요걸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쭉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있죠. 여기가 갤리언선.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범선보다 훨씬 더 커요. 예. 요 선을 이용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있고 그 1년에 한 차례 떠나는 마닐라 갤리언선 항해는 중국에서 매우 수요가 컸던 멕시코 은을 가지고 비단, 도자기, 향신료 등을 싣고 돌아왔다. 그래서 외국인 관찰자는 이 무역을 지배한 멕시코 상인들이 매년 투자액의 2배 이상 벌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에스파냐 관리들은 이 무역이 기금속을 고갈시키고 페루에 대량의 이제 중국산 비단을 풀어놓아 에스파냐 직문을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못마땅한 생각이 있지만 비단의 수가 너무 크고 공급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량의 비단이 진군들의 멕시코를 거쳐서 바라클루스와 또 에스파냐에 운송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단이 이렇게 가는 경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자, 16, 17세기 때 라틴 아메리카 은채굴량은 적어도 5에서 6만 킬로미터, 많을 때는 약 28만 킬로그램에 달했다. 그래서 이제 1500년부터 1650년 사이에 에스파냐는 아메리카 금을 또 2만 킬로그램, 또 은은 1600만 킬로그램을 유로로 들어왔다. 자, 이 엄청난 양의 이제 기금속은 유럽과 아시아 간에 이제 뭐냐면 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매개체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세계의 이제 무역이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고 단일화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때 이제 세계 무역이 이제 하나 통합되는 그 계기가 됐던 게 아메리카 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대 아메리카의 기금속 홍수는 근대적 세계 경제 출현을 기반을 마련해 줬으며 역사가 말처럼 이것을 세계에 돌면서 세계에 돌아오게 만들었다. 자, 요 관련된 문제가 03년도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아메리카의 돈이 금과 은이 어떻게 돌아가지고 중국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죠? 그래서 유럽에는 상업혁명과 가격혁명을 주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뭘 영향을 줬냐? 일조품과 지정 문제를 가능케 하는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는 이제 뭐냐면 그 인구 감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아메리카에서 에스파니아 지배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한두 세기 동안 나타난 가장 충격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인도 인구의 급속한 감소였다. 그래서 그 밑에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인구가 또 주는 이유가 뭐냐면 원주민에 대한 에스파니아 학살과 학대의 주요 원인 중에 원인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이제 면역력 없는 원주민들이 천연도 홍역, 뭐 패스트 이런 것들 이제 있잖아요. 그 유럽의 질병이었다. 구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게 명역된 상태였잖아요. 많이 죽고 하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원주민은 면역 체계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총균세라고 해서 그 나왔는데 그 당시 이제 요 유명한 책 있죠. 여기에서 잘 나와 있죠. 자, 하여튼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전염병이라는 것을 아예 모르고 살았으며 당연히 명령이 없었다. 그래서 한 번 병이 들면 사망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그래서 인디안의 이러한 인구 감소는 결국 플랜테이션과 강사에 의한 새로운 이제 노동력이었는데 이때 상강보육을 통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이 건너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습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계의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다시. 자, 지리상의 이제 그 발견과 결과를 보겠습니다. 요게 중요해.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에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은 교과서도 읽고 차례차례 읽을게요. 교과서 읽고 그다음에 서계, 서강자 이렇게 차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여기. 자, 인도로 가는 신항을 개척한 포르투갈은 아시아 해상무역 동맹을 참여해서 그 당시 동아프리카 연안에서 일본까지 어, 해안의 주요 거점과 이를 연결하는 항로를 장악해서 향신료 무역을 장악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은 이게 뭐야? 자, 포르투갈상에 구매한 후추 등, 포르투갈상의 후추가 이제 주였어요. 후추가. 그래서 항신호는 리스본이나 안트베르페 등지에서 그 당시 그 유럽 각국상인데 판매됐다. 안트베르페는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지금 벨기에의 이제 그 도시 중에 하나죠. 초창기 때 암스트르담이 이제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주요 도시였어요. 예, 중심 도시였죠. 네덜란드에서. 자, 에스파니아는 카리브의 여러 섬을 점령하고 이어 아즈테크와 잉카 제국을 정복했고, 자, 에스파니아는 금과 은을 확보하는 데 몰두하여 볼리비아 지역의 포트시와 그 당시 멕시코 지역의 은강을 개발했다. 자, 에스파냐에 유입된 기금속은 왕실의 정치 자금, 정제 비용 40%에 사용돼서 다른 유럽 국가에 유출되었다.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게 여기에 들어오는 기금속을 자국의 어떤 경제 발전을 쓰는 것보다는 정치 자금, 전쟁 비용 40%에 그냥 사용됐고 실제로 거기에 혜택을 받은 국가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야. 자, 이렇게 막대한 기금속이 들어오면서 돈이 늘어나죠. 그 당시 돈을 사용했으니까 기금속을.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겠어요? 올라갔어요?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가격혁명이 나죠.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게. 그러니까 가격혁명이 두 번, 두세 번이나 물어봤어. 예. 그러니까 가격혁명에서 누가 이익을 보냐, 누가 손해를 봤냐,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격혁명 자체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잠깐 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증명. 그래서 이렇게 좀 중요한 거니까 좀 볼게요. 자, 가격혁명은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거쳐서 유럽 전역의 물가가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혁명을 가격혁명인데, 일단 왜 일어났냐? 일단은 신대륙의 기금속유기 제일 이제 뭐냐면 중요하죠. 그래서 에스파냐 포토시 은강과 그 다음에 에스파냐가 포토시가 은강과 멕시코를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금은이 이제 유럽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화폐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상품의 생산이 그만큼 따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시장에 돈이 많아졌는데 물건 그대로니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거기에다가 이제 흑사병이 급감했던 유럽 인구가 16세기 들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식량과 생필품에 관한 수요가 커지면서 당시 농업 생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역시 이제 수요와 공급을 초과하면서 물가 상승을 이제 부추겼다. 공급도 많고 화폐공은 그에 따른 수요도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돼가지고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격 경쟁에서 이득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이 뭐냐? 자, 요게 중요해. 이거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거죠. 사지선당 형태. 자, 이득을 본 계층들은 어떤 계층이냐면 상인과 제조업자들이요. 자, 이들은 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수록 더 높은 가격에 팔아서 큰 이윤을 챙길 수 있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오르는 속도보다 판매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를 축적해서 산업자본의 어떤 그 발달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상업자본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상인과 제조업자 이렇게 보면 되고 또 상인과 제조업자들은 자기 돈 가지고 뭐 장사하거나 만들지 않잖아요. 빌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뭐냐면 화폐의 명목 가치가 이제 그대로지만 실질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를 덜 내게 되는 거야. 똑같은 이자라도 명목 이자는 그대로인데 실제 이자는 확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자 그래서 이런 이자 부담은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 명목 이자는 그대로인데 실제 이자는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야. 근데 손해를 받는 계층은 뭐냐? 그건 뭐냐? 두 개인데 지주와 임금 노동자야. 자, 그래서 당시 지주는 농민들과 장기 계약을 맺고 고정된 액수를 합해지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1년에 1,000냥을 받기로 계약했다면 물가 두 배로 폭등해도 여전히 1,000냥밖에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득은 급감했다. 그래서 명목 액수는 똑같은데, 근데 인플레이션으로 뭐냐면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손해를 봤다. 예, 실제 가치는 떨어지니까 이제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꾸로 지주가 손해를 봤으면 누가 농민들은 소작인들은 이익을 받겠죠. 이익을 예. 그래갖고 이제 지주가 지대를 이제 고정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제 손해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 농민들은 어차피 똑같이 받더라도 그 부담이 덜하겠죠. 어차피 돈이 남아 도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임금 노동자도 월급이나 일당을 받는 노동자 역시 물가가 오는 속도를 임금 인상에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 소득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형상이 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맞아요. 그 교사들 월급, 교사나 공무원 월급 보면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임금 인상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득을 본 계층은 상인, 제조업자, 농민. 손해를 보는 계층은 이게 농민은 소작이네 얘기예요. 손해를 본 계층은 지주, 임금 노동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인 상업혁명 결과, 이 가격혁명 결과, 봉건 영주 세력들의 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시민 세력들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혁명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가격혁명만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는 안 나있네. 네. 상호병력도 당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상업자본이 형성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를 보겠습니다. 자, 영국과 네덜란드, 뒤에 프랑스 등등이 이 동인도 회사니 뭐 서인도 회사니 이런 이제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자, 요런 회사들은 이제 어떤 거냐? 이 회사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이제 특정 지역의 독점권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통상 독점권을 얻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얘네들은 단순히 회사가 아니죠. 그 안에 이제 군대도 보유하고 식민지도 통치하고 그런 권한도 받았죠. 그래서 상업 활동하는 동시에 국가의 기능 일부를 부분적 이인받는 그런 회사가 이 동인도 회사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등등 해외로 나갈 때 이런 동인도 회사나 서인도 회사 같은 특허 회사들을 만들어서 이제 했다. 그러면 왜 이런 특허 회사를 만들었냐? 그게 이제 뭐냐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가 직접 국가가 이제 직접 하면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 식민 이제 통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면 거기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론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런 영국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고 거기에 뭐 리스크가 이제 일어나봤자 뭐 식민당 통치에다 뭐가 문제가 생겨도 이거는 국가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그 동인도 회사나 그런 데서 이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용병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싸우다가 죽어도 어차피 돈만 주면 끝나는 문제죠. 예. 그래서 국가에서 파견된 군대가 죽으면 큰 문제가 있지만 용병들이 이제 죽으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이제 감소하는 차원의 직접 지배보다는 이런 동인도 회사를 통해 간접 지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걸 한번 또 설명하면서 좀 볼게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회사법도 이제 관련돼 있는데 이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나 영국 동인도회사 같은 거는 대개 보면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식회사를 제도화시킨 것이 뭐냐면, 이 영국의 회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법을 제가 왜 소개해드리면 뒷부분에 나와요. 그 책에. 그래서 엘리아스 1세 여왕이 런던 상인대 동인도 무역회사 설립을 허가한 왕실 7장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회사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들 보면요. 일단 런던 상인과 동인도 무역 총독과 회사에 다음과 같이 허가한다. 그들은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의 법인체, 그 다음에 정치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식회사이면서도 식민지를 통치하는 이제 그 당국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인도 지역과 모든 무역과 거래에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항해할 권리를 갖는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영국 상인이나 단체도 동인도 무역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한다. 일종의 절대 왕정 시기 때 정경유착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 회사에 또 뭐냐 통치권도 부여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수소 내부 벽을 만들고 직원을 처벌할 수 있고 해외에 나가서 독자적인 사법권이나 행정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 권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런 식의 인도를 통치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왕실 치열장은 영국 동인도 회사가 단순한 기업이 아닌 군대를 보유하고 법을 만들고 외교 관계를 맺는 초국가적 권력 기구의 성격을 부여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 동인도에서가 인도도 식민지화 되죠. 자, 그래서 있고 이거 이는 동인도 회사 칭협장, 그러니까 회사법 관련된 내용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주식회사가 이제 성립되는 그 계기가 됐거든요. 잠깐만요. 어. 자, 그래서 주식에서 널리 확산되는 어떤 제도 장치가 되었다. 요게 뒤에도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언급하고요. 자, 여기에도 나오는 17세기 초에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하고 영국 동인도 회사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17세기 때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제키고 등장했던 그 국가가 네덜란드잖아. 그래서 최초로 동인도 회사를 세웠던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1602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로서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에 진출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잠깐 영국의 동인도에서가 1600년이네? 어, 비슷비슷한 형성된 것 같아. 제가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이제 처음 생긴 거였거든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아시아 무역을 장악하고 포르투갈 거점들 무역을 빼앗고 향신료가 생산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를 장악해요. 이때 향신료는 육두구야, 육두구. 그러니까 그 당시에 후추가 너무 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후추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육두구를 새로운 이제 그 상품을 삼아가지고 동남아시아 지역을 장악했다. 인도네시아를. 거기에 있는 이제 포르투갈을 이제 쫓아냈죠. 그래서 자기가 장악하고 그 독점적인 무역망을 구축했다.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 상간을 설치한 곳 네덜란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국을 볼게요. 자, 초창기 때는 네덜란드에 밀려서 고전했죠. 근데 18세기 이제 후반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좀 잘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있긴데 영국은 이제 네덜란드에게 동남아시아 패배를 했어. 그래서 인도도 눈을 돌렸어요. 면직물. 요게 면직물 캘리코라고 하는데 인도산 면직물이요. 그래서 그 인도에 보면 캘리커라고 있죠. 캘리커. 그 캘리커 항구에서 입수한 면직물에서 애들이 이제 그걸 캘리커 할 때 와전돼 갖고 이게 캘리코라고 불렸어. 그래서 캘리코에서 들어온 면직물. 그래서 캘리코 영국식 발음이요. 자, 이 면직물이 영국의 모직물 사업을 뭐냐 큰 타격을 주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게 나중에 또 뭐냐면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이제 그 이유가 되는데 이건 나중에 산업혁명 할 때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차나 아편 등을 주요 교육품을 삼았다.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있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영국 동인도에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앞에 그 아담 스미스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이 18세기 때 입문했던 아담 스미스는 아메리카 대륙과 인도 가는 항로의 발견이 가져올 변화에 긍정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원주민을 겪고 있는 불행은 일시적 현상이고 결국 모든 사람이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게 국부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예전에 그 역교동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 분은 오리엔탈리즘인가? 거기에서 한번 아담 스미스 견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신학력을 좋게 봤냐, 개척을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거 이시다만. 자, 아담 스미스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신망봉을 경유해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한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요한 사건을 보았다. 또한 동서인도 원주민들의 불행은 일시적 현상이고 결과를 모든 사람에게 이득될 것을 보았다. 이는 식민지 개척자 입장에서 평화되어 있으며 다소 낙관적인 관점이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과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있는데 이거 어디 갔나, 얘가? 비상교과서 폈는데? 네. 비상교과서 내용 볼게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갔나? 이거 앞부분에 있나 본데. 여기 있네요. 예. 자, 비상교과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82페이지 좀 볼게요. 야, 신항로 개척으로 유럽의 경제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 이동하면서 지중해 주변 국가를 쇠퇴했고요. 반면에 대서양 연안 국가는 번영을 누렸고 아시아, 아프리카 진출에 식민지를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서양 무역은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있는 삼각 무역 형태로 있고
그래서 이 삼각무역은 예전에 한번 그 IT의 독립 과정에서 예문으로 한번 나왔거든요. 요건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로, 요게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삼각무역. 요 삼각무역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이제 주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지도와 함께 이제 교과서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먼저 이제 1단계는 유럽에서 아프리카죠. 그래서 유럽의 상인들이 그다음에 총, 하약, 연직물, 술, 장신구 같은 공산품을 이제 배를 싣고 아프리카 서해안을 향하고요. 그래서 그곳의 아프리카 왕이나 부족장, 노예 상인들에게 이 물건을 줘요. 그 대가로 아프리카 노예를 사들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유럽산인들이 내륙까지 가가지고 그 직접 잡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그 아프리카 흑인들은 뭐냐면 그 왕이나 부족장 노예 상인들이 자기가 이제 뭐 전쟁이나 뭐 납치나 등등 해가지고 잡아와서 유럽의 상인들이 넘겨주는 거야. 왜냐면 유럽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이제 뭐냐면 엄두를 못 내죠. 일단 거기에 이제 말라리아 같은 이제 뭐냐 그 풍뚜뽕도 있고 해갖고 들어가지 못해서 대신 이들이 이제 대신 와서 넘겨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2단계 보면 이게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가는 이게 노예 수순이죠. 대서양 건너서 이제 가는 건데 그 아프리카에 사들인 수많은 노예들을 배에 짐짝처럼 실어가지고 대서양 건너서 아메리카 데리고 이제 한 거고요. 이 과정이 매우 비인간적으로 잠혹해서 참 중간 항로라고 이제 부르는데 요때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 수많은 노예, 질병, 연애 쪽인데 요거는 이제 많은 교과서에 있는 배에 실려 있는 노예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에 도착한 노예들 중에 상당수는 도중에 죽고 거기 도착한 이제 노예들은 사탕수수, 담배, 모카 등을 지면 대농장에 팔려서 평생 강제 노동을 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제 농작물을 이제 수출하는데, 자, 노예들의 피땀은, 아메리카 대농장에서 생산된 설탕, 담배, 모카, 커피 등의 이제 상품과 은을 이제 배를 싣고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유럽 상인이 이 물건들을 비싼 가격에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남겼다는 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뭐 감자, 옥수수도 이제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간 중요한 그 작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있는 삼각형식의 무역, 이걸 이제 삼각무역이라고 해서 유럽 국가들은 이 삼각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발달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거. 그 과정에서 수백만의 아프리카의 희생과 아메리카 원주의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무역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삼각무역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양과 금은이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유럽의 물가를 크게 뛰게 만들었고, 이 가격 혁명이 나오죠.
주로 이제 토지와 농업에서 수입을 유지하는 봉건영주는 경제 타격을 받았지만 그 당시 상공업에 종사하는 시민계층 큰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볼리비아 포토시 운항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영국의 가격혁명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수입량이 점점 늘었는데 물가는 저 이제 물건 생산량이 이제 뭐냐면 별로 없다 보니까 가격이 뛰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오르고 가격,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아, 요것도 좀 봐야 되겠네. 자, 그 서양사 개론에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요. 이거. 그 당시 이제 그 세계적인 교육망이 형성됐다라는 부분이야. 예. 그래서 신학교 발견 이후에는 이제는 그 예전에 신학교 개척 이전에는 지역 단위 교육권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읽는 원거리 교육만이 존재했지만 신학교 개척 이후에는 유럽 상인들이 아메리카 은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상품을 구입하고 거기에 아시아 시장을 주도하면서 하나의 이제 통합적인 시장권이 형성됐다. 그래서 이런 지역 단위의 이제 교육권이 예전에는 쪼개져 있고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뭐 바닷길이나 그다음 비단길을 통해서 연결된 그런 형태였는데 이런 것이 이제 뭐냐면 완전하게 통합이 됐던 그게 지리산 발견 이유다. 그래서 각 지역에 이제 뭐냐면 분업 체계가 형성됐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항신로, 인도의 항신료 면직물,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계적 교육망 형성 자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신앙의 발견의 어떤 그 결과였다.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은 요 부분을 한번 또 찾아서 어, 챗GPT를 통해 그러니까 재미나이를 통해서 이제 좀 학습 좀 하겠습니다. 예. 잠깐 요걸 해야 되겠네. 자, 요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재미니아를 통해서 학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인증번호는 86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은 86번이에요. 네, 이 자료는 16세기 이후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각 지역 단위로만 존재하던 교역망들이 신항로 개척을 계기로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가 모두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료의 핵심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샵샵 세계적 교역망의 탄생 배경. 과거에는 각 문명권 내에서만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 상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채굴한 막대한 양의 은, 실버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아시아의 향신료, 비단, 도자기 등을 사고 싶었지만 마땅히 지불할 만한 인기 상품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아메리카의 은이 해결해 준 것입니다. 유럽 상인들은 이 은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서 후추와 같은 향신료나 비단, 면직물 등을 구입했고 이로써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교역의 연결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샵샵 대륙별 주요 교역 물품. 세계적 교역망 속에서 각 대륙은 특정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메리카, 유럽의 은, 설탕, 담배 등을 공급하는 원료 공급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된 은은 전 세계 교역의 핵심 결제 수단이었습니다. 유럽, 아메리카의 은을 바탕으로 무역을 주도하며 아시아의 물품을 수입하고 자국의 공산품이나 무기 등을 아프리카 등에 팔았습니다. 아시아,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향신료, 비단, 면직물,
도자기 등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상품들의 생산지였습니다. 전 세계 은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주로 노예가 유럽인들에 의해 강제로 아메리카 대농장으로 팔려나가는 비극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샵샵 상품을 넘어선 교류의 확대. 자료의 10번째 줄 부근에서 설명하듯이 이 교역망을 통해 단순히 상품만 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기술의 이동,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전파되었습니다. 사상과 종교의 전파, 크리스트교와 같은 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전염병의 확산, 유럽인들을 통해 옮겨진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은 면역력이 없던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를 급감시키는 비극을 낳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에 형성된 세계적 교역망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지구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글로벌 시대의 직접적인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봤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보면 그때 상품 교육 전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에스파냐 갈리언선을 바탕으로 아메리카 은을 싣고 그리고 멕시코 아카푸르코에서 출고해서 필리핀 마니라에 도착이 되는데 이걸 이제 필리핀을 거점으로 해서 중국을 건너가죠. 중국의 비단, 도자기를 구입하고 은을 지불했다. 그걸 갈리온 무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은들이 중국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유럽인들은 일본에 조총이나 중국 상품들을 판 뒤에 은을 받아서 중국의 상품으로 이어가게 되는데 특히 이 조총은 여기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제 여기 전파시켜줬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멕시코에도 이제 뭐냐면 은이 많이 생산됐지만 일본이 은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국구 센카쿠 시대 때 일본 다이모들이 이제 뭐냐면 재정 확보자 은강산을 이제 크게 이제 뭐냐면 개발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 그래서 그 조선의 은정령법, 치제법이 이제 도입해서 이제 생산을 늘렸다고 하죠. 그래서 16세기 말에 들어가면 전 세계 은 생산의 3분의 1이 이제 일본이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중국사와 관련되긴 하는데 이하미 은강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원래 이제 일본의 은 생산은 17세기 말에 들어가면 확 줄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동남아시아 향신료 시장이 있죠. 그래서 인도 항로를 개척한 포르투갈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지의 향신료 무역을 활성화시켜서 계피나 생강, 후추, 유두부, 정향 등을 대량 들어오게 되고요. 17세기 때는 이제 네덜란드는 동남아시아에서 포르투갈을 밀어낸 뒤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을 중심에 유두부와 정향 생산을 이제 있다. 특히 육두가 상당히 주력 상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두가 있죠. 여러분들 그 마라탕의 원료가 됐던 그 향신료가 육두고요, 지금. 자, 그래서 17세기 중엽 이후에 이제 향신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궁중 요리가 들어갔던 향신료가 일반 서민들이 먹는 요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예전은 되게 귀했는데 이게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 향신료를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네덜란드 관련된 내용이 나오군요. 예, 포르투갈은 몰라카 제도에서 밀어난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인도의 실론 등을 세계가 확장됐고, 당시 아시아 교육의 경제는 영국 동인도에서도 네덜란드가 동남아시아 항신료 무역의 우위를 차지해서 인정했고, 한반 물려나 중국 인도 지역의 상품 교육을 집중하게 되었다. 이게 그 영국하고 네덜란드 전쟁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그 세 번에 걸쳐 싸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영국 네덜란드 3차 전쟁 때 조약을 맺고 그 당시 그 뭐냐 그때 그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장악한 걸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있는데 요거 좀 약간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674년에 웨스트민스턴 조약이 있어요. 이 웨스트민스턴도 조약이 많이 그 체결된 조약이다. 무슨 여러 가지 조약인데 하여튼 1674년에 이렇게 있는데 그때 영국과 네덜란드가 그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영국이 그 방해를 하니까 네덜란드 중개몰 방해하니까 싸우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걸쳐서 그 당시 웨스트민스턴 조약이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6조 내용을 보면 뉴 네덜란드가 영국의 기속을 이제 확인하고 원래는 이게 그 네덜란드 땅이었죠. 오늘날 뉴욕이죠.
그리고 대신에 영국의 그 식민지였던 수리남을 네덜란드 소유 이제 바꿨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있고 항해 조례를 완화시켰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게 없네. 잠깐만요. 아, 지금 얘기하다 끊어진 것 같은데 지금? 아, 이거 오류가 난 것 같아요. 가끔씩 오류가 나거든요. 예, 이 부분. 예. 웨스트 미스턴 조약인데 잠깐 인도네시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향 미쳤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제가 여기 얘가 못 찾는 것 같은데 그 다른 책은 제가 그거 이제 있는데 일단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때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 간의 어떤 그 영토 교환 과정에서 그 인도네시아가 그 당시 네덜란드 쪽은 이제 원래 장악하고 있었지만 인정해줬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예. 자, 그 다음에 그 캘리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산 면직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캘리커라고 이제 하죠. 캘리커라는 도시에서 들어왔는데 영국 식빵이 캘리코라고 해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인도산 면직물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는 거.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타격이 이제 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발 때문에 인도산 면직물 캘리커의 어떤 수입을 이제 중지시키는 그 법이 통과됐어요. 이런 것도 이제 그 기타사 인도사 부분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 한번 더 살펴볼게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영국 동인도에서 면직물 무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이제 진출한 영국 동인도에서는 인도산 그 면직물, 그러니까 캘리코라고 부르는 캘리커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영국 식빵을 캘리코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직물 생산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큰 이득을 챙겼다. 그래서 18세기 경에는 면직물이 동인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인기가 좋은 거야. 왜냐면 모직물 같은 경우에는 빨래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면직물 같은 경우에는 빨래하기가 되게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뽀송뽀송하기 때문에 애들이 입기도 쉽고 그 다음에 통풍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영국의 정통적인 모직물 산업이 크게 이제 타격을 입어서 자국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인도산 면직물 수입과 유통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수익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계속 면직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 인정하고 이제 모직물 그 산업 구조를 영국에서 아예 자체 면직물 산업 구조를 바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인도산 면직물이 왜 인기가 많았나? 여기 보면 이 캘리코라고 부르는 면직물은 이 모직물과 비교해서 상당히 가볍고요. 다양한 디자인, 세탁하기 편하고 저렴하고 위생적이고 그 촉감도 좋고 통풍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그 가성비 있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산업혁명과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좀 할까요? 자, 이거는 이제 뒤에 산업혁명 연결해갖고 이제 배경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미리. 자, 일단 그 영국 인도산 면직물이 되게 이제 인기가 역설적 영국 산업혁명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는. 일단 캐네코라는 그 인도산 면직물이 가볍고 또 세탁에 편하고 저렴하니까 영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끌었죠. 그러니까 이제 모직물 업체가 캐네코 법을 만들어서 인도산 면직물과 수입을 판매를 금지시켜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산업혁명의 도화선이 되는데 일단 그 시장에서 면직물 원하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법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인도산 제품을 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영국 내에서 차라리 그냥 면직물 대량으로 팔면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퍼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인도산 수자국 가지고는 기술을 따라잡기 역부족이야. 단가가 안 맞아. 이 기술력 뛰어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 해결해서 사람의 손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고 실을 뽑고 천을 짤 수 있는 기계에 대한 발명의 욕구가 이제 뭐냐면 폭발되기서 그러면 방적기, 수력 방적기 이런 것들이 연이어 발견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동력원을 그러니까 증기기관 같은 동력을 이용해서 이걸 돌림으로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값싼 이제 단가가 싼 면직물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 이제 좀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비싼 이런 이제 캘리코 같은 인도산 면직물이 이제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게 되고 거꾸로 이제 이런 값싼 이제 면직물이 그 인도에 가고 인도 시장을 완전 재편성할 것이죠. 그러면서 인도는 이제 뭐냐면 면직물 공급하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면직물 원료였던 모카를 공급하는 시장으로 그 원료를 공급하는 원료 공급지가 되고 그리고 영국산 면직물 사들인 시장 역할을 하죠. 원료 공급지와 시장 역할을 하게 되고 했다. 그래서 상품의 판매지에서 다시 거꾸로 산업혁명의 원료 공급지와 영국산 면직물 뭐냐면 처리해주는 시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캘리코의 어떤 중단, 캘리코법이 산업혁명을 어떻게 연결돼서 이제 볼 것인가, 요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커피도 있는데, 커피 같은 경우는 원산지가 에티오피아죠. 네. 그 이슬람세계를 통해 유럽에 전파됐는데, 요 얘네들 유럽인들이 그 서인도 제도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커피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값싼 노동력에 의해서 이제 특정 상품을 이제 대량으로 공급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유럽에 공급하는 그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유럽의 여러 도시에 커피하우스 같은 게 등장했다. 그다음에 사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탕수수를 원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와 동남아시아 아열대 지역에서 이제 주로 재배했는데 자 설탕은 이제 십자군 전쟁까지만 해도 귀족의 사치품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유럽인들이 사탕수를 가져와서 서인도 제도를 해서 재배했고 이 서인도 제도에서 대표적인 게 IT죠, IT. 프랑스가 요 IT에 흑인 노예를 동원해가지고 요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했고 설탕을 재련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득을 챙겼는데 그래서 이 설탕 같은 경우는 뭐 차나 커피, 그다음에 초콜릿 이런 거에 단맛을 나는데 그 유럽에서 인기로 그 끌었고 그다음 차와 도자기인데 17세기 이후에 이제 뭐냐면 유럽에서 중국과 인도의 차와 도자기를 수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화 이후에 이제 그런 일반 서민들이 확대됐고 특히 이 차와 함께 중국의 도자기가 상당히 그 당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의 도자기 생산 중심이 그 진덕진이 큰 호황을 누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17세기 이후가 아니라 제 생각에 16세기 이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제 약간 진덕진 그 타격을 받았고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명정 교체기 와중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았고 유독 일본산 도자기가 이제 확대됐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중국산 도자기와 차의 확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이제 그 유럽의 은이 중국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것도 좀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이제 뭐야 한번 그냥 간단하게 여기 이제 재미난 복수를 통해서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17세기 이후 유럽에 불어닥친 중국과 일본의 차다와 도자기 문화 유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샵샵 1. 동양의 차와 도자기, 유럽을 매혹하다. 17세기부터 유럽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차와 도자기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귀족 문화. 처음에는 귀족들이 차를 마시는 문화를 즐겼습니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중국산 도자기는 부유한 귀족들 사이에서 수집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덕분에 중국의 도자기 생산 중심지였던 징더전 징대제는 엄청난 호황을 누렸습니다. 확산, 서민 문화, 이후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차를 마시는 문화는 일반 서민층까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샵샵 2. 새로운 문화 공간의 탄생. 티가든. 티가든. 차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영국에서는 티가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교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특징. 야외에 테이블을 차려놓고 차를 마시며 여가를 즐기는 곳이었습니다. 계층을 초월한 공간. 황제부터 노동자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입장료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평등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엄격한 신분사회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장소였습니다. 발전. 티가든은 점차 사람들이 모이는 대중공연장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샵샵 3. 부와 권력의 상징. 도자기 컬렉션.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은 아시아와의 교역을 통해 얻은 화려한 도자기를 수집하여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샤를로텐부르크 궁전의 도자기방. 이미지 속 화려한 방은 독일 프로이센 왕실이 수집한 아시아 도자기로 벽면을 가득 채운 모습입니다. 이는 당시 유럽 지배층이 동양의 도자기에 얼마나 열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 예, 이렇게 있고요. 제가 아까쯤에 어, 그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지배를 영국이 인정한 조약이 그 잠깐 이제 제3차 그 네덜란드 영국 간의 어떤 전제 관련돼서 얘기를 했잖아요. 웨스트민스턴 조약.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1824년에 영국 네덜란드 조약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얘기하는데 이게 1674년에 웨스트민스턴 조약이 아니라 1824년에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가 이게 세력권을 나눈 그 조약. 제가 어디에서 좀 오개념 잘못 알고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1824년에 조약 관련된 영국과 네덜란드 조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그냥 참조만 해주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봤고요. 여기 보면 이제 노예무역 관련된 내용은 앞에 했던 거. 근데 이건 좀 더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 일단 읽어보고 이제 여기서 끝나기도 했습니다. 자, 노예무역 보면 15세기 유럽인들은 새로운 항로를 찾으며 아프리카 서해안을 지내는 가정에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의 유럽 침략을 받았다. 자,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농장에 부족해진 노동력을 채우고 아프리카 서남해안의 흑인의 노예를 데려왔는데 유럽의 상품 교육망이 확장돼서 노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노예 무역의 규모도 더 커졌다. 자, 포르투갈인은 아프리카의 기니만과 동부해안 지대의 그 해상 수송 중개지를 만든 노예 무역을 했고요. 원래 초창기 때는 이 노예 무역이라는 것들이 유럽인들이 했던 게 아니라 원래 이슬람 상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하라 횡단무역을 통해서 했던 거고 이걸 이제 뭐냐면 포르투갈인이 넘겨받았고 후에 이제 뭐냐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인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이 노예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어,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 자, 하여튼 그 유럽 상인들은 노예들이 생산한 상품 작물을 유럽의 다른 시장으로 운송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었고 그리고 노예들은 아메리카 식민지의 농장과 강산에서 격심한 이제 노동에 시달렸으며 하나의 상품을 취급받아 비참하게 살았다. 그래서 이제 이 아프리카 흑인을 포획을 끌고 가는 모습도 있죠. 노예선 있고 주의할 건 뭐냐면 얘네들이 유럽 상인이 직접 잡아서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해안가에 거점만 이렇게 상간만 만들어 놓고 그 당시 뭐 아프리카 왕국의 어떤 추장이라든지 지배층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가지고 온 그리고 뭐 여러 강제 끌고 와서 납치해 온 그 노예를 넘겨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그 안쪽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얘네들 아직까지는 말라리아 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인데 직접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건 19세기 때 말라리아 병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키네인가? 그게 발견되면서 이제 내륙을 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노예 무역의 비극이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꼭 사탕수수 생산에 도움된 노예. 그 중에 이제 우리가 IT, 나중에 IT 혁명이 일어났는데, 요 IT의 이제 원주민들이 다 죽으니까, 그 당시 뭐냐면 화이트 원주민들이 이제 그 당시 뭐 천연두나 다 죽으니까 프랑스 식민 당국들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뭐냐면 노예들을 가져가서 이제 농사를 시켰던 거죠. 사탕수수.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발달시켜서 최초의 이제 뭐냐면 그 흑인 공화국을 만들었다. 라틴 아메리카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 사탕수수와 관련돼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되고요. 노예 과정에서 이제 노예대 인구 어떻게 침체되는지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요거 통합사회에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보시면 될 거예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인권 같은 데는 이건 뭐 딱딱 떨어지는 문제도 아니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학력 개척의 아프리카 인구 감소를 이제 이유를 이제 보자. 그래서 이제 중간 항해 과정 혹은 가혹한 노동 환경으로 사망한 노예들이 증가하자 유럽인들은 계속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로 자신의 농장을 데웠고 그 결과 그 아프리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죠. 남자들을 주로 많이 가졌어요. 여자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다처제 같은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 이런 얘기가 없는데 그 다른 교과서에는 있어요. 그 결과 아프리카에 수백 년에 걸쳐 젊은 노동이 노예가 되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빠져나갔다.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자, 그래서 노예무역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뒤편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면직물 교육이 세계 각지에 미친 영향. 그리고 아까 이제 요 캘리코법 관련된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산 면직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산업혁명의 주요 배경이 됐다는 거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그냥 노예, 면직무공업이 또 이제 뭐냐면, 그, 노예가 이제 특히 이제 그 역할을 크게 했던 게 조명기 발견이야. 그래서 목화시를 분리한 조명기가 발견되면서 이제 원면 생산이 높아지니까 이 아메리카 농장주의 더 많은 그 목화 생산에 노예를 더 가지고 왔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이제 읽다가 이 주제 탐구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이제 그 서계나 이런 내용들은 이 간단한 뭐 이런 내용도 있죠.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어차피 우리가 있는 서계나 서강자에 다 있는 내용이야. 근데 중간중간에 없는 내용도 있어. 그런 내용들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 관련돼서 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계에 있는 이제 뭐냐면 지리산의 발견 결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